안녕하십니까. 배달치유협회 유영준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냐면 배달의약 치유를 얘기하면서 어, 뭐 영양요법, 그다음에 메가비타민요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셔서 치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치유의 방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유의 특징은 자, 이게 세포인데요. 자, 이 세포로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세포가 갖고 있는 생명력, 세포의 생명력이 얼마나 되더라면, 여러분 세포는 수십억 년 전부터 작고 약한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에서부터 물론 이거는 수정란 얘기하는 거 벌써 이거는 어, 동물이네요, 그렇죠? 뭐 아주 세포 원시 미생물은 아니고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생명이 다시 본래 생명체를 완성하면서 현재까지 이온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세포 하나부터 출발해서 수정란은요. 자, 이 하나 갖고 어떻게 돼요? 완성된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힘이 어떻게 돼요? 완성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치유는 이러한 세포의 위대한 잠재력,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성체인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게, 이런 잠재력을 활용해서 세포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 정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질병과 증상을 극복하는 과정이 치유인 거죠. 자,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키는 거, 정상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자연 치유력이 질병과 증상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약물로 질병과 증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력이 질병과 증상을 극복하는 과정이 바로 치유입니다. 자, 따라서 치유를 생각하려면 기본 바탕인 어떻게 돼요? 세포의 생명이 그런 세포의 어떤 위대한 생명력과 그다음에 수십억 년 동안 온갖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과 질병 싸움에서 생명을 지켜온 자연 치유력이죠. 자, 수십억 년부터 어떻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생명을 띠를 잃는 생명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에도 어떻게 돼요? 온갖 종류의 질병들, 병원성 미생물들하고도 시달렸으면서 거기 어떻게 돼? 그것을 대항하면서 생명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자연치유력이라 하죠. 자연치유에 대한 어떻게 돼? 아주 깊고 깊은 통찰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치유라는 걸 할 때는 뭐 어떻게 되냐면 약사들은 약을 믿죠. 그렇죠? 약사들은 약을 믿어요. 근데 치유를 하려면요. 세포를 믿어줘요. 세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그 세포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연 치료력도 정상화되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질병과 증상을 억제해서 극복하는 거죠. 저는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의사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의사가 자연 치유력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약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약사가 자연 치유력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제약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제약회사가 바로 자연치유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치유했던 케이스들을 자랑하듯이 떠들었는데, 뭐 암도 여러 종류의 암들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심장병, 그다음에 또 묘성증후군, 그다음에 혈우병, 이런 현대학에서 아직도 전혀 뭐냐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학회에서 전혀 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 저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건 단지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돼요? 암도, 유전병도, 그다음에 발달 장애도, 그다음에 묘성증후군도, 아니 혈액병도, 심장병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자연 치유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병들이, 증상들이, 이 병에는 저는 노화도 포함시킵니다. 노화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 조건이 그럼 뭘까? 치유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를 갖고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제일 첫 번째가 자율성이에요. 자, 세포가 하는 일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가게 할 테니까 세포의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있는 생명체 안에서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스스로 조절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치유의 제일 조건은 뭐냐면
이 자율성이에요. 세포가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대사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특정 성분의 일방적인 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같이 설명했던 건데, 그래서 이 세포의 자율성, 여기서 뭐냐면 세포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세포의 자율성. 이것이 보장되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세포의 그런 생명력, 그다음에 세포의 자연 치유력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혈압이 높으니까 평상시 혈압약을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 강화제를 먹든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 췌장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심장하고 심장에서 혈당을 자율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돼요? 혈당 강화제를 투여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혈압약을 통해서 강제로 혈압을 낮춰서 혈당을 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미 어떻게 돼요? 혈압을 조절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어느 날은 어떻게 내가 마음이 편해서 혈압이 낮아지면 그게 혈압약 과다 복용일 수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혈압이 오르면 혈압약이 부족하죠. 그래서 혈압이 오르죠.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이런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도 훨씬 더 좋잖아요. 이 자율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메가비타민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생리 활성 물질이죠. 사실 항산화제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 한번 잠깐 얘기해. 항산화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냐면 과산화수 이쪽이 되는 거죠. O3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냥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될 때 나오고 절대로 안 나고요. 염증 반응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가 그 세균을 죽일 때, 바이러스를 죽일 때, 또 그냥 세균 찌꺼기들을 분해시킬 때 사용하죠. 그래서 그쪽 부위에 어떻게 돼요? 그런 물질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항산화제로 이렇게 없애주는 거잖아요. 근데 항산화제를 계속 과량을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면역 물질에서 그렇게 그 세균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과산화물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항산화제에서 예를 들어서 먼저 그냥 중화가 된다 그러면 세균을 못 죽이는 생길도 생기겠죠, 그렇죠? 자, 저는 이런 그 인체 대사에 어떤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증상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그 과량 복용하거나 장기공 복용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대사를 왜곡해요. 즉 세포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가장 좋은데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아주 장기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증상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치유를 목표로 내건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치유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사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되도록 피하고요. 세포의 자율성을 돕는데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사실은 전혀 없지는 않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저도 약사라서 이런 거 다 공부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장 최소 시간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생리활성 물질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타민들 뭐 10년 먹고 20년 먹고 30년 먹고 그다음 항산화제 계속 꾸준히 먹고 미네랄들 계속 먹고 전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정글의 법칙 보면 밀리면서 사는 사람들 약 하나도 안 먹어도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이런 걸 안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게끔 태어난 거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돼요? 자연치를 발달시키면서 그것들을 정상적으로 활동만 하면 충분히 병을 이겨낼 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너무 이런 생리활성 물질이나 약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방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치유라는 개념을 갖고는 조금 계산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자율성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이나 어떤 대사 과정을 이렇게 항진시키는 것들 아니면 또 그런 걸 억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대사 과정이 하나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을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대사 과정을 촉진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촉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왕창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걸 받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대사 과정은 어떻게 연속적인 대사 과정이 어떻게 잘
진행이 안 돼요. 두 번째는 한쪽을 억제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럼 한쪽을 억제하면 어떻게 돼? 여긴 없지만 이 막힌 그 이전의 대사물들은 굉장히 많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1이라는 걸로 막을 수 있지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 2, 그다음에 올라가면 3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체가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있는 최대치에 오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차고 넘치겠죠.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증상들은 다시 발현할 거고요. 근데 약을 줄이면 더 발현하니까 끊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써도 안 듣는 이런 상황들이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균형들, 대사 연속성 과정의 대사의 균형이나 또 상대적인 대사들이 있죠. 한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을 높이고 한쪽은 혈압을 떨어 낮추는 이런 상대적인 대사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과정들도 상대적인 과정도 굉장히 많은데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높이면 이 과정도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좁은 의미에서 세포의 대사 과정에 한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관여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큰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대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떻게 돼요? 이런 생리활성 물질도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도 서로 상호보조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인체 대사의 균형을 깨뜨리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조화죠, 조화. 저는 뭐냐면 인체 내부의 에너지 활동에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계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 부분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를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 다른 부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세포 기능 활성화는 세포 또 하나는 뭐냐면 세포 대사물을 과도하게 생성을 초래하고요. 이는 먼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해서 어때요? 과도한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됐죠. 두 번째는 과도하게 생성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소모되고 남는 것들은 어떻게 다시 간하고 신장 가서 어떻게 돼요? 해독이 돼야 되잖아요. 부담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여튼 외부에서 어떻게 돼요? 하여튼 너무 과량해. 그다음에 너무 장기간에 그런 생리활성 물질들을 섭취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반대.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그런 많은 암들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전병들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렇게 그 치유라는 이름 여러분들이 그냥 난 내가 비타민 요법을 하겠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치유라는 조건에서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여러분들 알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일정한 범위의 기준치에 도달해 있는 대사의 기능들이 있어야겠죠. 뭐 체온 그러면 뭐 그뭐 36.5도, 혈압 그러면 120에 80, 뭐 이런 거 혈당은 한 100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치유의 근본인 세포 활동 여부를 외부 영향에 따라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스스로 인식하고 결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친 부분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돼요. 치유의 근본은 이런 거죠. 치유는 어떻게 돼요? 세포 스스로가 인식해서 결정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부분을 안정시키는 거죠. 자, 세포 활동 자율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세포 활동이 원활해지면 세포는 스스로 에너지 낭비 없이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강화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안정할 것입니다. 자, 항상성도 안정화시키고 또한 강력한 생리활동을 대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활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세포 환경을 세포가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서 어떻게 돼요? 자연 치료력을 발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증상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죠. 왜? 그게 어떻게 돼요? 가장 훌륭한 의사라 했잖아요. 가장 훌륭한 약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하고 극복하고 인체 항상성을 안정시키죠. 들쑥날 어느 데는 항상성 범위에 들었다가 또 왔다 갔다 혈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성을 유지하고 혈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정성을 유지하고 그런 체온도 일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항상성을 안정시키는 그런 것들이 치유의 방법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치유의 주체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자연 치유력이라는 그 능력이 세상 어느 의사보다 훌륭한 의사고 왜 자연 치유력으로 저는 뭐냐면 유전병인 묘성증후군도 좋아지는 예를 설명했고요. 혈액병도 좋아지는 걸 얘기했고요. 심장의 구멍이 저절로 메꿔지는 걸 했는데 세상 어느 의사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어느 의사도 훌륭하죠. 치유의 주체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사분들 의사들은 뭐냐면 본인이
환자가 치유의 주체인데 본인이 주체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뭔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유의 주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메가비타민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안티서클도 치유의 주체는 아니에요. 예? 안티서클 뭐 그다음에 스토리보다 치유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치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분들은 세포의 위대함을 믿고 세포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증상.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치유의 주체는 아니거든요. 치유의 주체는 뭐냐?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런 물질이 아니고 약사나 의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포 자신인 거고 어떻게 보면 환자 자신인 거예요. 예? 환자가 치유의 주체고요. 여러분들은 가이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서 따르도록 안내하는 안내인인 거죠. 왜? 자연 치유력이라는 아주 훌륭한 놈이 그 사람 세포 곳곳에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치유의 주체가 자연 치유력이니까 치유는 자연 치유력으로 병을 극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치유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력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세포고 그다음에 그 환자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또 치유는 증상 개선보단 자연 치유력의 정상을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도 물론 자연 치유력도 빨리 해요. 그렇지만 자 치유는 증상을 생리활동을 직접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포가 본래 갖고 있는 자연 치유를 정상화해서 정상화된 자연 치유력이 스스로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질병과 증상을 개선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역류성 식도염 할 때 그랬죠. 역류성 식도염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요통, 관절통, 아니면 두통, 아니면 피로 회복, 그다음에 아니면 만성 피로, 아니면 정력 저하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개선되는 걸 여러분들 봤죠. 자, 근데 이걸 증상을 생리활성 물질로 만약에 개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생리학물성들이 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자연 치유력을 정상적으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목표는 어떻게 돼요? 자연 치유력의 정상화이고 증상 개선은 치유에서 받는 훈장 같은 건데 이 훈장들이 어떻게 돼요? 전혀 느리거나 아니면 미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역류성 식도염 할 때 일주일 만에 증상들이 50% 이상 개선되는 걸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치유가 어떻게 돼? 느리지 않고요.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효과도 확실한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니까 자연 치유력, 내 몸을 믿고 환자 몸을 믿고 세포의 위대한 생명력과 그다음에 자연 치유를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만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치유 과정은 어떻게 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없애서 이 바이러스는 원인인 거죠. 세포 활성에 관계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없애면 어떻게 더 빠르고 확실한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치유의 가장 목표는 뭐냐면 평균적인 건강 수준의 향상이에요. 단순하게 질병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 레벨을 올려서 어떻게 돼요? 병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를 높여서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무병장수 백세 건강을 어떻게 돼요?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생각해요. 치유는요. 자, 이것들을 한번 좀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원인을 한번 볼까요? 원인은 어떻게 돼? 치료에서는 어떻게 돼요? 병의 증상에 따라 원인이 다르겠죠. 그렇죠? 병과 증상에 따라서 다르고 치유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달의약 기준에 아직은 다른 치료협회에서는 아직 이걸 밝히진 않았으니까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배달의약 기준에서 요거만 하나만 다릅니다. 치유는 보통 원인을 안 따져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원인이 너무 명확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목표는요. 자, 치료에서는 질병과 증상의 개선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치료에서는 자연 치료가 정상이에요. 왜? 자연 치료가 정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질병과 증상은 개선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특정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환자가 갖고 있는 모든 증상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치료력이 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치료 정상화 되게 중요하죠. 방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질병의 증상에 따라서 다 다르죠. 왜? 질병과 증상에 따라서. 왜? 고혈압에는 고혈압 약을 쓰기도 하고 고혈압이 혈압을 낮추는 걸 쓰기도 하고 당뇨는 어떻게 돼요? 또 혈당을 낮추는 쓰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 약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양요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치유는 어떻게 돼요? 질병과 증상에 관계없어요. 제가 표준 그 섭취법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증상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고 병명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증상과 그 질병에 따라 관계가 동일합니다. 도구요?
여러 가지로 되게 다양한데 여기도 어때? 항바이러스를 저럴 때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세포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림프순환제. 물론 이담 건이제인데 이담 건이제는 그냥 약간 보조적인 거 뺐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 절대적인 전문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같은 약사 또 의사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 병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약이 달라져야 되고 증상에 따라 약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치유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약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찬 거,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또 운동 적당히 하라는 어떤 그 정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주체? 그렇죠. 여기는 의사나 약사는 전문가들이고요. 이건 환자 본인이죠. 환자 본인이면서 세포 자체이죠.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치료는 어떻게 돼요? 원인 치료가 되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대개는 만성 질환들은 관리라져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병들은 어떻게 낫질 않잖아요. 만성 질환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치유는 어떻게 돼요? 질병의 원인을 개선하고 원인이 바이러스를 개선하고 자연 치료 그리고 어떻게 증상을 극복해서 건강 수준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치료의 원칙인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했던 메가비타민 요법, 그다음에 영양요법,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요법들은 어떻게 돼요? 병과 증상에 따라서 그 복용하는 그런 그 영양소들이 다르지 않았나요?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약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또 원인이 보니까 원인 치료가 어렵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거는요 치유가 아니고요 또 다른 대증요법입니다. 의약품으로 하지 않는 대증요법. 여러분들 한약들 하시는 분들 중에 저도 제가 88년부터 한약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한 한약 배운 지가 한 꽤 오래됐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울 때 한약은요 증치라 그랬어요. 증치라서 원인 치료요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증치라는 게 뭐예요? 증에 따라서 치료법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약은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대증요법, 대증, 증에 따라서 어때? 요법, 치료법을 정하는 거죠. 증치랑 대증요법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고 실제로 한방도 어떻게 돼요? 그냥 증치가 맞아요. 대증요법이 맞습니다. 원인 치료법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원인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코끼리 그 뭐 장린 그 뭐 뒷걸음치다 쥐 밟는다고 그 중에 어떻게 돼요? 천연물이 워낙 우수해서 그게 항바이러스 제인에도 뭔지도 모르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바이러스 원인 치료가 되는 것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포의 그 자연 치료력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방에서 알고 쓴 게 아니고 모르고 쓴 거예요. 그렇지만 자 병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치료지 치유가 아닙니다. 자, 다시요. 자, 그 배달의약에서 대부분 근만성 질환, 만성병, 난치병, 암, 유전자 등의 원인을 바이러스 감염주로 정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짧게 넘어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볼까요? 자, 인체를 괴롭히는 요인 중에 환경적 요인이 있죠. 추위, 더위, 아니면 고춧가루, 뭐 카페인, 아니면 뭐 독성 물질 다 환경적 요인이죠. 두 번째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요. 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수십억 년 살았잖아요. 적응해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죠. 저거 아프리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마존의 원시 밀림 생활하는 사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생적이고 굉장히 사람이 살기 쉬운 적합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도 겨울 내는 온도가 26도예요. 예? 그 사람들 어떻게 집에서 26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26도래. 여름에도 26도예요. 습도 한 40에서 60% 사이랍니다. 사무실이 더 쾌적해요. 집보다요. 예? 그렇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이 적응은 어떻게 지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을 가서 거쳐서 적응했고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어요. 근데 병원성 미생물은요.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포는 어떻게 자연 치유력을 개발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항하고 있지만 자연 치유력이 제대로 작동 못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과로하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자연 치료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 어떻게 돼?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대응하지 못하는 병원성 미생.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표적인 거죠. 신종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 우리 몸에 그 면역 강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게 때문에 증상을 유발하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환경을 개선하고 적응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병원성 미생물은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어떻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앓고 지나거나 감염돼서 이겨낼 수밖에 없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약이 없는 거예요. 광범위 항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사실. 자, 여러분들 뭐 바이러스제들 많죠. 항바이러스들 많죠. 뭐 몇 개 타미프루가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클로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몇 개 안 되고 어떤 스펙트럼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몇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밖에 듣지 않지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처럼 어떻게 돼요? 광범위 항바이러스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되게 쉽습니다. 변이가 쉽다는 소리는 뭐냐면 새로운 바이러스 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껏 만들어 놓았던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제. 기껏 만들었던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없애는 항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생명주기가 짧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게 병원성 바이러스 이거 나중에 이렇게 바이러스들 모르니까 어떻게 어느 걸 대처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죠. 왜? 신종 바이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백신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요. 대책이 없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백신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맞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세 번씩 맞는 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백신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도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항바이러스제가 나오진 않았죠. 자, 전파의 용이성입니다. 전파 용이성. 이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이렇게 도시의 좁은 지역이 과밀화돼요. 과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파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몽골처럼 게르에 한 가족 있고 뭐 수십 킬로씩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파가 쉽지 않죠. 왜 수십 킬로 날아가야 되니까 바이러스가. 근데 지금 우리처럼 어떻게 돼요? 아주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 그냥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전파에 바이러스의 감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교통의 발달이에요. 교통의 발달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전에 메르스 때 여러분들 아마 확인됐을 겁니다. 사우디에 일가족이 놀러를 가서요. 그래서 사우디 갔으니까 낙타 타야죠. 낙타 타고 그다음에 낙타고기를 좀 먹었어요. 근데 낙타고기가 문제가 됐든지 낙타의 문제가 됐든지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발병하지 않고 왜 며칠 동안은 그 잠복기에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감기가 심해서 갔다가 보니까 메르스 바이러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으면 버스가 없었으면 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걸어오거나 말 타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중간에 죽었거나 어떻게 돼요? 아니면 병이 다 나서 한국에 들어왔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파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인구 감일,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이 어떻게 전파의 용이성을 되게 증강시킵니다. 자, 병원성 바이러스를 입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일 때 되게 쉬웠어요. 그냥 키트 검사하면 되죠. 저도 뭐 쑤셔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5분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자궁경부암의 그 원인 바이러스가 이제 뭐냐면 HPV, 그러니까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위험군이 뭐 16번, 뭐 18번, 뭐 20번, 21번 쭉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고 결론 내리기까지 여러분들 몇십 년 걸린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궁경부암의 발병률이 그 HPV 감염자의 5만 분의 1입니다. 5만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HPV에 감염된 환자 5만 명 중에 49,999명은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을 안 했고요. 한 명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궁경부암 환자는 모두 다 HPV 바이러스가 있지만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수의 그 HPV 감염자가 어떻게 자궁 경부를 안 갔으니 이것도 그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저는 노화를 바이러스로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 노화 바이러스 학회에서는 바이러스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노화 학회에서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치매의 아까 그 치매의 원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일 땐 저는 치매의 원인이 바이러스라 생각을 하는데 바이러스 학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화 학회에서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 치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매 치료법이 없는 거죠. 노화의 한 과정이니까. 근데 이 치매학회하고 노화학회가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치매 물질을 노화학회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노벨 의학상을 받는 바람에 치매의 원인이 노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이러스가 원인 바이러스를 가늠하기 되게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다 바이러스라 했잖아요. 암도 바이러스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병원성을 입증 못했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단속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 대책 없이 그렇죠? 전염되죠. 이 전염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한테 암 환자들이 가끔씩 옵니다. 암 환자들이 가끔씩 오면 대개는 부부 동반해서 와요. 왜? 한 명은 간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처방 잡을 때 좀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아프면 배우자도 고생하니까 배우자도 처방받아서 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처방을 잡으면요. 암 환자랑 그분하고 처방이 동일해요. 한 분은 암이고 한 분은 건강해서 아무 병도 없는데도 처방이 동일해요. 왜? 그분한테도 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왜? 전염이 된다는. 그래서 그분한테도 약을 써서 좋으면 어느 정도로 좀 하나도 아픈 게 없다는데 아픈 것들이 좋아진 게 자꾸 생겨요. 이번에 이제 송도에 사시는 분이 부부가 먹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는 하나도 증상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했더니 그 뭐 한참 먹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후각은 한 80%가 좋아졌고 미각은 70% 좋았다. 그럼 전에 후각이 마비됐고 미각이 마비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들 얘기하는데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건강한 게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원성 바이러스 입증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죠. 여러분들 의사들 좀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간 전문의는 간암 때문에 죽고 그다음에 그 당뇨 전문의는 췌장암 때문에 죽고 위암 전문의는 위암 때문에 죽고 폐암 전문의는 폐암 때문에 죽고 이렇게 자기가 전공 분야에 그 분야에 암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게 농도가 되게 높대요. 확률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간암 전문가가 간암에 대해서 여기 주의를 못 할까요? 저는 이게 바이러스니까 그 환자를 많이 접하고 또 수술 같은 걸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는 전염이 너무 쉽잖아요. 전염이 돼서 어떻게 그 부위에 바이러스가 성할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랑 그 교류하는 의사분도 아마 그 유학사 의견에 자기도 동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병원성 바이러스를 입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바이러스엔 통제가 되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죠. 어, 뭐냐면 아까 이런 병원 입증 못했으니까 통제가 안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광범위 항바이러스니까 통제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변이가 쉬우니까 어떻게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또 신종 바이러스는 통제가 안 돼요. 어떤 때 신종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시베리아 동토지가 풀리고 뭐 남극 동토가 풀리고 뭐 이런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오랫동안 있던 그 뭐 시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얼어 있던. 그리고 그 안에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돼요? 날씨가 풀리면서 공기중에 노출돼서 그 중에 또 일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병원성을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죠. 왜? 그거는 이미 지금 없는 거니까 어떻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도 없을 거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떤 통제 불가능한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거는 또 그런 거죠. 뭐냐면, 유전에 의해서도 바이러스 감염돼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유전에 의해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그 지난번에 했잖아. 핵과 그다음에 그 세포막이 있어서 이건 박테리아라 했잖아. 하나의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돼요? 세균 박테리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들어가서 모기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는 바로 유전자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 유전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유전되는 걸 밝힌 게 어떻게 돼요? 19년도에 논문을 발표해서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식물성 항바이러스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식물성 항바이러스제가. 자,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건데 혹시 오늘도 다시 설명할 거죠. 식물성 항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식물성 항바이러스의 성분을 갖고 동물 감염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 감염 바이러스는 절대 식물에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감염되지도 않은 바이러스에 어떻게 돼요?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원시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식물 감염 바이러스와 동물 감염 바이러스 나누기 전 바이러스 단계죠. 그때 어떻게 돼요? 공통 부분이 있을 거죠. 이 부위에서부터 다 이렇게 식물에 감염되는 것들은 또 진화돼 가고 동물 감염은 진화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부위는 어떻게 돼요? 수십억 년 동안 변이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래야 어떻게 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위의 식물의 성분이 항바이러스 작용을 해죠. 이 부위에 맞죠? 동물 감염 바이러스와 식물 감염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 부위는 어떻게 돼요? 변이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식물유래 성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 항바이러스 작용했을 때 그러면 동물 감염 바이러스에도 들을 수 있고 식물 감염 바이러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물성 항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광범위 항바이러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식물성 광범위 항바이러스에 의한 질병과 증상이 개선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할 겁니다. 안티 여러분들 갖고 많이 확인했죠, 그렇죠? 자, 이게 광범위 항바이러스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저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들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혈압 환자인데 항바이러스 썼는데 고혈압이 좋아져요. 당뇨 환자인데 항바이러스 썼더니 당뇨가 좋아져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고민 많이 했죠. 관절염인데 항바이러스 썼는데 좋아져요? 이게 왜 그럴까? 자, 우리는 과학도잖아요. 그렇죠? 자, 병이 있는데 원인은 잘 몰라. 근데 항바이러스 썼더니 어떻게 돼요? 그 증상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중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까지 쓰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모든 제가 경험했던 모든 환자 중에 10명 미만은 항바이러스를 안 썼어요. 10명 미만. 근데 엄밀히 따지면 5명 미만 되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2~3명, 서너 명 이 정도 같아요. 항바이러스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환자들은 모두 다 항바이러스 썼습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거죠. 왜 저는 이제 단기 증상들 잘 안 보니 급성 질환을 보잖아요. 그리고 단기 증상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면 바이러스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이 상처 감염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거의 대부분 항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질병들. 자, 급성 만성 질환, 그다음에 만성병, 만성 질환 들어가요. 난치병, 암, 유전병까지, 노화까지, 치매까지 저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이러스를 먼저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낸 질문인데요. 천연물 항바이러스 제와 림프순환제, 이당번제는 뭐 빼도 되는데 이 등과 이들이 포함된 기타 제품들, 뭐 기타 제품들 보면은 입안의 캔디, 뭐 아니면 코알이, 뭐 예스케노젤, 뭐 이런 것들이죠. 제품만으로 다양한 질병과 증상에서 개선 속도가 빠르고 확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치유인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돼?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박멸하는 거죠. 원인이 없어지면 증상도 줄어듭니다. 이건 뭐 철칙이죠, 그렇죠? 원인이 없어지면 증상이 줄어드니까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바이러스를 없애면 증상이 줄어들죠. 근데
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고 주변 증상만 개선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을 하죠. 왜? 원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연물 항벌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림프순환제가 어떻게 돼요? 대사활동을 인위적인 관여 없이 어떻게 돼요? 세포의 환경을 세포가 원하는 최적 환경을 만들어서 세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림프순환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능을 도와주는 생리활성 물질이라면 그렇죠? 세포의 활동을 한쪽 방향으로 밀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포의 자율성이 이게 뭐냐면 억제가 되는데 림프순환제는 어떻게 돼요? 세포가 누는 최적 향물 세포가 자율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포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뭐가 증강이 돼요? 그렇죠. 자연 치유력이 증강이 되죠. 자연 치유력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병과 증상을 개선하니까 어떻게 이게 빠르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